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람 책방에 제 이야기를 할 하람이 아빠 양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아니고 처음 이제 이런 자리에 서게 됐는데, 느낌이 이제 사람 책인데 책은 안 오고 사람만 온 느낌이 듭니다. 어쨌거나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우리 아이 춤추는 사진 영상을 하나 보고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만 귀여운 건지. 이때가 한 4살 때쯤인데 한참 무슨 노래인지도 몰라요. 자기 자작곡, 자기 흥에 겨워서 하루 종일 춤추고 놀던 때가 있는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이를 키우면서 많은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제가 이제 아이들을 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요즘 아이들도 많이 보고, 그래서 어떻게 아이를 키우는 게 바람직할까 제 나름대로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키우는 방식이 뭐 올바른지 좀 검증도 받고 싶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적어 왔는데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다음에 아이와 여행에 대해서는 다시 또 2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아이를 가지기 전에 되게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나이 40이 넘어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저한테 아빠 뭐 질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가 대답하는 그걸 아이는 정답이라고 알고 잘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크면서 그 생각이 바뀌겠지만, 아주 어렸을 때 어떤 가치관을 형성할 때 내 대답이 정말 중요할 텐데, 저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올바른 대답을 해줄 자신이 없어서 정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이가 보는 첫 번째 멘토는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정리가 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래, 아이가 금방 쑥쑥 자라서 말을 하고 한 2살 되면 뭐 모든 말을 다 하죠. 특히 이제 만화 같은 거 보고 뭐 뽀뽀뽀 같은 거 보면서 질문을 하죠, 저한테. 근데 정말 뽀뽀뽀를 보면서 제가 그 곰이 펭귄을 잡아먹는 사실을 얘기할 수도 없고, 근데 아이한테 이 꿈과 상상의 세계를 전해줘야 되는데, 저는 안 그러고 그냥 팩트만 말하기로 했어요. 제가 원래 거짓말을 잘 못하는데 감당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 내가 알고 있는 거. 아이가 만일에 아빠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 그러면 천당 지옥을 얘기를 해야 되나? 아니면 글쎄 죽으면 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한 4살 때쯤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우리 이대로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그랬어요. 영원히 행복하게 못 살아. 때가 되면 아빠는 땅을 파고 들어가야 돼. 그 전에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가 행복하게 살자. 그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식으로. 크리스마스가 되면 이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가 나와요. 아빠, 산타 할아버지가 산타 할아버지 없어. 다 거짓말이야. 아니,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 아니야, 요즘엔 굴뚝도 없고 너 다 아파트잖아. 산타 할아버지가 못 다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를 조금 그러다 보니까 좀 엄하게 키우고 냉정하게 키워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이제 자기 생일이 돼서 아빠 내 생일 선물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오늘 네 생일이지? 너가 태어나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정말 고생을 많이 했어. 일단 할머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 먼저 전화부터 드리자. 그래서 엄마 아빠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인사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앞에서 저를 낳느라고 고생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절 받고, 선물은 없이 끝나요. 이제 그러니까. 근데 아이가 자라면 여기저기서 선물을 받게 되죠. 근데 아이는 이제 저희한테 선물을 안 받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그게 요즘은 그 아이의 권리인 것처럼 당연히 파티를 해야 되고 선물을 받아야 되고,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요. 아이가 주어진 여건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조금은 이제 엄하게 아이들 키우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아이가 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부모 마음이 깜짝 놀라거든요. 벌써 아파요. 아이 뭐 무릎 뭐 별로 안 아파도 부모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달려가죠. 달려가서 이렇게 세우죠. 이렇게 세면서 이제 야단을 치죠. 이놈의 자식. 내가 앞에 잘 보고 다니랬지. 이게 뭐야? 얼마나 아파? 그러면서 엉덩이를 팡팡 치면서 먼지를 또 털죠. 제가 볼 때 아이 입장에서 정말 서러울 것 같아요. 넘어져서 아픈데 또 엄마한테 꾸중도 듣고 또 먼지 턴답시고 또 때린 것처럼 또 보여지고. 저는 아이가 탁 넘어지면 저도 정말 제 마음이 막 달려가고 싶어요. 근데 가만히 쳐다봐요. 그리고 최대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졌구나. 많이 아프겠네. 일어나. 아이가 이제 저희 아이는 또 유난히 잘 넘어져요. 그리고 넘어질 때도 제대로 넘어져요. 꽈당 소리를 내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는데, 참고로 딸입니다. 딸인데 그래요. 막 무릎도 많이 깨졌어요. 피도 많이 나고. 제 마음은 아파도 제가 아이를 일으켜준 적이 아마 한 번이나 두 번 정도밖에 없어요. 정말 심하게 넘어졌을 때, 아이가 정말 너무 깜짝 놀랐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멀리서 일어나. 아빠 피나 무릎에서 넘어지면 피 나는 거야. 먼지 털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두 가지 과정에서 아이가 넘어졌을 때 부모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아이가 선택하는 것 같아요. 만일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달려가서 일으켜 세워준 아이는 넘어지면 일단 울겠죠. 그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찾을 거고, 제 아이 같은 경우는 넘어지면 주변 사람들이 놀라지 자기는 아무 일 없습니다.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저는 이게 참 바람직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주변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죠, 저한테. 아니, 애가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줘야지. 그걸 왜 바라보고 있느냐. 저 정말 마음이 아파요, 애가 넘어지면. 하지만 그걸 참거든요. 제가 옛날에 읽은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사랑은 주는 게 아니다. 사랑은 참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달려가 도와주는 게 사랑이 아니고, 마음이 아프지만 계속 지켜보다가 혼자 일어설 수 없어 넘어지려는 순간 손을 잡아줘야지, 그 전에 아이한테 손을 내미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아이를 의지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억해 놨다가 제 아이한테 써먹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한 10년 전에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한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집이 4남매인데 다른 아이들은 모두 손찌검을 어머니가 하신 적이 없는데 너는 내가 좀 때렸다. 그게 미안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어머니한테 맞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상하다. 나는 맞은 기억이 없는데. 그리고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회초리로 어머니한테 몇 번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뭐 트라우마나 이런 것도 아니고 아예 기억조차도 없고,
또 어떤 경우에 아이들한테는 그게 상처로 남기도 하고, 그래서 내 아이도 혼을 낼 땐 엄하게 혼을 내되 그 전에 아이를 충분히 설득하고 아이가 잘못을 인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 혼을 내면 뭐 그게 아이한테 상처는 안 되고 오히려 좀 바르게 자라는 걸음이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저는 아이를 좀 엄하게. 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다른 부모들하고 저하고의 약간 다른 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는데, 초등학교 앞에 보면 아이들 하교할 때 보면 엄마들이 이제 쭉 서 계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오면 이제 가방을 받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들은 집으로 걸어가시고 아니면 차로 같이 걸어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상했어요. 왜 아이 가방을 엄마가 들까? 아이가 들어야 운동도 되고 좋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닐 때 아침에는 차가 와서 데리고 가는데 하원할 때는 이제 제가 직접 데리러 갔어요. 걸어서 한 10분 거리거든요. 근데 8월 달 7, 8월 되고 정말 덥죠. 이때 이제 아이를 데리고 오면 그때 어린이집 가방에 뭐 식판도 들어있고 뭐 잡다하게 뭐가 좀 들어있어서 제법 무게도 돼요. 또 아이가 작으니까 이제 걸리적거리기도 하고, 그 아이가 아빠 가방 들어줘 그래요. 그러면 저는 그 네 거니까 네가 들어야 돼. 정 무거워서 들고 가기 힘들면 그냥 버리고 가자. 그러면 아이가 혹시 내가 버리자 그럴까 봐 가방을 꼭 움켜쥐고 그러고 갑니다. 이제 그 태양이 막 내리쬐는데 아이가 덥죠. 땀나고. 그럼 걸어가다가 아빠 너무 힘들어. 가방 좀 들어줘. 그러면 그래. 힘들면 얼마든지 쉬어가자. 하지만 네 거니까 끝까지 네가 가지고 가. 그래서 보통 한 10분이면 오는 거리를 30분, 40분, 뭐 아니면 중간에 놀이터가 있으면 그네도 타고 놀다가 오고, 어쨌거나 저는 아이 가방은 아이가 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랑 산에 자주 가는데 항상 아이한테 가방을 지우고 물통하고 간식거리를 넣어서 저는 빈손으로 가고 아이는 가방을 메고 갑니다. 그리고 그걸 아이는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저는 좀 제가 편하게 아이를 키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어떤 가정이 있다고 보면 어떤 한 가정에 부모가 아이의 의사를 정말 존중하는 가정이 있죠. 그러니까 항상 아이한테 의사를 물어보고 뭘 시키거나 할 때도 부탁을 하고, 제 주변에 그런 가정이 좀 있는데 부모가 아이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이가 반론을 제기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유치원 1학년 이때부터도 부모가 시키지를 못해요. 시키면 왜 내가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왜 네가 그걸 해야 되는지 설득을 해요. 아이가 납득을 못하면 다시 반론이 들어옵니다. 그 과정을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저렇게는 못할 것 같다. 근데 그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아이지만 의사를 존중하고 계속 끊임없이 자기 의사를 피력하고 그걸 존중해 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그 부모의 모습일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고, 또 주변에 보면 그렇게 키우는 부모들도 대부분 끝까지 가지 못해요. 정말 급한 일이 있는데 바쁜데 아이를 납득시키지 못하면 아이가 안 움직이니까, 납득시키다가 급하면 어떻게 되냐면 소리를 지르죠. 야, 닥치고 해. 그러면 어떨 때는 의사를 존중해주고 어떨 때는 의사를 안 존중해주고, 아이는 이제 불만이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끝까지 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아이를 강요하거나 혹은 아니면은 방금 말한 것처럼 아이의 의사를 전적으로 존중해 주거나 하는 일정한 선을 제가 잡아서 저는 아이를 그렇게 양육을 하거든요. 그 방법이 이제 권위 있는 부모가 되자. 내가 아이한테 권위 있는 부모가 돼서 아이가 내 말을 잘 따르고 순종, 순응, 제 말을 기꺼이 따르는 아이로 만들자. 부모 유형 중에서 제일 좋은 유형이 권위가 있는 부모고, 제일 나쁜 유형이 권위가 있는 척하는 부모라고 하더라고요. 이 권위라는 게 누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평소에 제가 하는 말과 행동을 보고 이제 아이가 저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권위가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평상시에 제가 아이한테
좀 더 주의를 하고 일관성 있게 하되 어떠한 부분은 아이가 제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좀 저는 그렇게 아이를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참 힘든 것 같아요. 조금 잘못하면 강요가 되고 조금 잘못하면 아이한테 끌려다니고 요즘은 끌려다니는 부모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이한테 어떤 선을 정해주지 않으니까 아이가 그 선을 넘어도 되는 줄 알고 마음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 아이를 데리고 지인 집에 갔는데 제 아이가 가슴이 답답해서 그 집 아이가 부모한테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이런 걸 듣고 자기가 답답해서 그 집 그 어머니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누구 어머니 아이를 저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황급하게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건 각자 어른들이 하는 거고 너는 아빠 말만 들으면 돼. 다른 데 가서 그 어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주 큰 신뢰야.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아이를 오냐오냐 키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짜증을 내는 게 당연하고 거꾸로 아이가 부모한테 지시조로 말을 하는 경우도 요즘은 상당히 많아요. 저는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아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빠 물 줘 그래서 제가 아이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조금 이따 아빠 물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물을 컵에 따라서 주니까 아이가 탁 가져가요. 그래서 갖고 와. 물컵을 들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아이가 아빠 물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 마셔. 이런 식으로 무엇 하나도 당연한 건 없다라는 거를 아이한테 좀 줬어요. 네가 하는 거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뭐랄까 감사해야 된다 그럴까? 그러니까 당연한 건 없다라는 전제를 아이한테 좀 깔아주려고 했고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모는 아이한테 정말 많은 걸 해주고 신경을 쓰잖아요. 근데 아이는 정말 가만히 앉아서 그거를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부모가 보답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게 버릇이 되면 아이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이는 부모의 기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부모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어머님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부모님한테 기쁨을 줬나? 저도 안 줬거든요. 어렸을 때 몰랐으니까. 저는 지금 이제 1년에 선생님은 지금 부모님하고 같이 사세요? 같이 안 사요. 전화 몇 번 정도 드리세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래도 자주 드리시는 편이네. 저도 전화를 잘 안 드렸죠. 근데 제가 이 생각을 하면서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하여튼 1년에 한 400번 이상은 드립니다. 고정적으로 제가 매일 한 통씩 드리고 또 특별한 일, 재미있는 일 이런 일 있을 때 추가로 드리고 많이 드리는 날은 한 5번, 6번도 전화를 드리고 그래서 어쩌다 하루 이틀 빼먹어도 한 400번 이상은 제가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세수하고 할머니한테 전화하기. 원래 이제 저희 어머님도 있고 우리 그 처가 쪽 어른들도 다 전화를 드렸는데 좀 해보니까 이것도 또 전화 받는 분도 고역이에요. 매일 아이가 아침에 전화를 하면 딱히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저희 어머님은 더 연세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아이가 전화를 하면 그게 너무 소중하고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다가 정말 성심성의껏 어머님이 답을 해주셔서 처음에는 같이 전화를 드리다 지금 이제 저희 어머님한테만 매일 아침 아이가 눈을 뜨면 전화를 하도록. 저도 이제 괜히 제가 효도하는 거잖아요. 그저 옆에 붙어서. 물론 저는 이제 점심 때 저는 이제 매일 전화를 드리는데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아이가 저한테 그렇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겠죠. 그래서 저희 모친한테 이제 매일 아이가 전화를 좀 하도록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 사춘기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 사춘기 혹시 겪어보셨어요? 기억 안 나세요? 어르신은 사춘기 겪어본 기억 없으시죠? 아, 있어도 잘 기억이 안 나시겠다. 너무 오래돼서. 이제 사춘기라는 말이 뭐랄까, 아이가 이제 급격하게 성장하는 시기. 그래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막 호르몬도 불규칙하게 분비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편안하지 않고 조금 짜증도 많이 나고 예민한 시기라고 알고 있는데, 저는 언론에서 하도 이걸 중2병이라고 하니까 보통 그맘때쯤 이제 사춘기가 절정에서 중2병 하니까 이게 당연한 거라고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아, 내가 중학교 2학년쯤 됐으면 내가 좀 짜증도 내고 질풍노도의 시기인데 내가 좀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저희 집 누님들 뭐 주변에 다 봐도,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학부모님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아,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니까 당연히 뭔가 그런 거친 행동도 하고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세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럼 어머님은 사춘기 겪으셨어요? 아니, 나는 안 겪었지. 그럼 왜 요즘 아이들만 더 유독 심하게 중2병이 생기고 그럴까? 아, 저는 그게 이제 부모 자식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덜 친하면 사춘기가 생기는 거 아닐까? 옛날 우리 이전 시대에는 그 어른이 아이한테 함부로 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어른도 당연했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아이들도 당연했거든요. 어른이니까, 나는 아이니까. 근데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아요. 그 어른이 좀 강압적으로 어떤 걸 강요하면 아이가 그거를, 아씨, 내가 지금 시키니까 하지만 화가 난다 그럴까? 그걸 좀 쌓아놓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신체적으로도 좀 성장하고 이럴 때 이제 그 반대급부로 그게 나오는 건 아닐까? 아, 그리고 주변에 보면 부모님과 아이가 정말 친밀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사춘기 자체가 아예 뭐 그런 것도 없어요. 뭐 한두 번 짜증내면 그날 저녁 때 들어와서 엄마, 내가 짜증내서 미안해, 바로 사과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 중2병은 당연한 게 아니고 그건 보다 자녀와 대화를 많이 하고 그러면 충분히 뭐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극복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이제 어른들이 아이한테 장래 희망 같은 것도 많이 묻잖아요.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아, 저는 제가 저희 어머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매일 전화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그만큼 어머님이 지금도 저에게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조금 불만이라 그럴까? 아니면은 그런 부분은 뭐냐면, 제가 어렸을 때 집안이 가난하니까 먹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이제 저희 어머니도 아무리 계산을 해도 이제 어머니 혼자서 집안을 사남매를 키우시기가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가 주된 관점이었고, 저희들한테도 주도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떻게 하면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살까에 대한 말씀이셨거든요. 근데 요즘 세상이 변해서 이제 굶어 죽는 사람은 정말 없잖아요. 그죠? 저는 아이한테 어떤 거를 바랄까 하다가 저는 아이한테 계속 하는 말이, 세상을 바꿔라. 하람아, 세상을 바꿔라. 너를 위해 살지 말고 게으르지만 않으면 사는 건 지장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바꿀지 고민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그러죠. 무슨 뜬구름 잡는 소리다. 그게 무슨 너무 거창한 거 아니냐. 근데 세상을 아이가 뭘 어떻게 바꾸라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닌 타인을 위한 일을 찾는다 그러면 정말 자기 동네 골목만 내가 깨끗이 쓸어도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어떤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즉 시야를 나 스스로에게 돌리지 말고 밖을 내다보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어떤 방편을 찾았으면 하는 게 제가 아이에게 가진 그 큰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제가 여행 얘기를 할게요.
그 산에 가면은 우리가 여기는 좀 돌이 울퉁불퉁하게 위험하고 이쪽은 약간 돌아서 평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저는 항상 아이를 이 울퉁불퉁하고 위험한 길로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제가 없을 때에도 이런 길로 갈 경우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항상 아이 옆에서 아이를 보호해 줄 수 없으니까 지금 제가 옆에 있을 때 아이가 사고가 나면 제가 조처를 취해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이를 험한 길로 보냅니다. 오히려 단련되고 숙달되라고. 그래서 내가 없을 때 험한 길이 나오더라도 너가 잘 혼자 올라가라고 일부러 좀 험한 길로 보는데, 주변에 보면 그런 부모가 한 명도 없어요. 다 안전한 길로 가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이게 잘 하는 건가? 내 생각엔 분명히 이게 맞는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조금 혼란이 저는 있습니다. 제 생각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들으시는 분들이 이제 판단을 하겠죠. 여행 얘기할게요. 여행. 제가 아이가 유치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포항 구룡포까지 한번 걸어가 봤어요. 우리 여행 그러면 이제 거창하게 낭만을 떠올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모든 부모가 아이가 행복하게 자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바람이 좋은 대학을 가서, 일단 첫 번째 과제가 좋은 대학을 가서, 그럼 더 많은 기회가 아이한테 오겠죠.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아이가 행복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가보지 않은 길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못했지만 내 아이는 인류 대학을 가고 인류 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벌면 행복해지지 않을까? 혹은 이미 그 길을 간 부모들은 내가 알기로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 그러니까 너도 이 길을 가야 돼. 라고 그런 요구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거꾸로 봤어요. 내 아이가 행복하려면 사람은 어떨 때 행복해질까?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우러날 때 일상에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 아이가 감사하는 아이로 만들어야겠다. 근데 어떤 경우에 우리가 감사하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바라는 바가 이루어졌거나 부족한 부분이 채워졌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핍이 있어야 되겠구나. 결핍이 없는 사람은 행복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맛있는 음식을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할 일은 적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형편없는 음식을 먹던 사람은 한 끼 맛있는 식사에도 감사하고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한테 결핍을 주는 게 제 이 여행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트라우마가 안 남는 선에서 개고생을 시킬까? 정말 많은 고생을 시켜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포항 구룡포까지 대충 한 일주일 하면 걸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때는 이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이런 수레를 끌고, 수레에 요거는 이제 그 두 번째 여행인데, 첫 번째 여행 사진을 제가 못 구해서, 첫 번째 여행 때는 텐트도 없이 그냥 침낭만 하나 싣고 버너하고 코펠 싣고, 여행 경비는 10만 원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랑 일주일 가는데 아침 누룽지 끓여 먹고, 점심 라면 먹고, 저녁 밥 한 그릇 싸서 나눠 먹고, 뭐 돈 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10만 원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랑 출발해서 이제 그 구룡포 가기 조금 전에 양포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거기까지 갔다가 이제 지인의 차를 타고 저희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고요. 두 번째 여행은 이제 한번 갔다 와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이 아이랑 여행을 생각하게 된 이유가, 영화 중에 그 파송송 계란타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임창정 주연인데 내용은 잘 기억 안 나는데, 시골길을 이런 그 유모차 같은 거 있죠. 거기에 아이를 태우고 걸었나 손잡고 걷나, 그 여행을 하는 그 영화인데, 그러면서 이제 라면도 끓여 먹고
내가 아이를 낳으면 저걸 꼭 해봐야지 해서 이제 포항을 갔었는데, 가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내가 1년에 한 달은 내가 아이랑 도보 여행을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동안 여행 갈 만한 데가 어디 있을까 살펴보니까 강원도 고성에서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부산 해맞이공원까지 770km 해파랑길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관광부에서 만들어 놓은 770km 한 달 정도 하면 되겠다. 그런데 일정이 있어서 26일 만에 제가 이제 해야 됐어요. 걸어야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때도 마찬가지로 여행 경비는 한 달 여행 경비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 50만 원 정도면은 아이랑 생활을 하겠더라고요. 아침은 무조건 누룽지, 점심은 라면, 이렇게 여기다가 싣고 가면서 먹는 겁니다. 이때 이제 아이가 책을 한 권도 안 읽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인데 그 그림책만 봤지. 그래서 책 12권을 싣고 갔어요. 그래서 아이가 힘들다고 이 수레를 가져간 이유는 아이가 오래 못 걸으니까 힘들면 태워주려고. 근데 아이가 수레를 타겠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책을 읽어야 돼. 수레 타고 싶으면 책을 읽어. 그래서 아이가 그러겠다 그래서 싣고 가는데, 이놈이 책을 읽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잖아요. 야, 소리 내서 읽어. 그래서 아이가 하는데, 이게 쉬운 책인 줄 알고 가져갔는데 옛날 그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아이가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랑 이 770km를 같이 걸어서 여행을 했다 그러면 전부 아이가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냐고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가 고생한 게 아니에요. 제가 고생을 한 거지. 뭐 가다가 적당한 데 보이면 점심은 라면을 끓여 먹고, 아이는 또 책을 보고 있네요. 이제 바다가 보이면 무조건 아이는 바닷가로 뛰어 들어갑니다. 가다가 아무 데서나 내려서 아이는 휴식하고 또 가고, 저쪽 오른쪽 그림은 이제 저런 식으로 텐트를 우리가 치고 잤거든요. 저기는 밑에 이제 하수 물이 빠지는 바다에서 가장 가까운 곳인데, 저기 텐트를 치고 자니까 파도 소리가 대포 쏘는 소리가 나요. 꽝꽝 파도가 치고, 아침에 눈을 뜨면 저거만 열면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보고. 제가 아이를 데리고 이 여행을 한 또 하나의 목적이, 자연이 저는 제일 큰 스승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언변도 없고 말주변도 없으니까 아이가 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고 해가 지는 장엄함을 보고 호연지기를 좀 키웠으면 하고, 막 높은 산 깊은 계곡을 보면서 저절로 뭔가 알게 되는. 그래서 정말 저 때는 가장 바다랑 근접해서 잤던 곳이고요. 이렇게 이제 이 안에서 바라본 겁니다. 안에서 뭐 이렇게 저녁은 뭐 식당 가서 1인분 저희가 싸우면은 냄비에서 또 끓여서 둘이 먹고.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친절해요. 저희가 한 이렇게 일주일 가면 둘 다 거짓거리거든요. 일단 안 씻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 블로그를 하나 운영을 하는데 거기 사람들이 댓글이 올라와요. 씻는 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위생. 그러니까 잘 때 항상 화장실 근처에 자야 돼요. 그래 이빨을 닦고 발을 닦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머리 감고 이런 거 못 합니다. 남들이 보면 저희가 길을 이렇게 가면,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아침에 해가 뜨는 걸 항상 우리가 보고 출발을 하니까, 그러면 어르신들 이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과수원에서 사과를 따오시다가 이렇게 위아래로 훑어보면, 말이 필요 없습니다. 위아래로 훑어보고 주섬주섬 사과를 꺼내줘요. 그러면 저 이렇게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정말 많은 걸 주셨어요. 가시는 분들이, 저희를 만나는 분들이. 이거는 돈이거든요. 이 아이가 자고 있는데 자전거 타는 분들이 가시다가 이제 말씀을 물어보셔서, 우리가 대구에서 여기까지 고성에서 부산까지 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자식은 같이 운동하자 그래도 움직이지도 않는데 기택하다가 애가 자고 있는데 손에다 꼽아주고 갔어요. 1,000원짜리 몇 장을. 애가 일어나니까
아빠 이게 무슨 돈이야? 지금 그런 장면인데 햇빛에 타서 머리도 길었는데 여행 가면 머리를 못 감으니까 싹둑 단발로 치고 그리고 최대한 아이가 끌게 했어요. 이제 오르막길이 나오면 이제 제가 끌고 아이는 그러니까 평지를 갈 때는 제가 갈 때도 있고 오르막길을 갈 때는 아이가 뒤에서 밀고 또 여건을 봐서 아이가 최대한 많이 끌고 가도록 깃발 지금 해파랑길 해서 저렇게 아이는 이제 가다가 뭐 조형물이나 이런 거 보면 무조건 하도 장난을 쳐서 그리고 또 저런 데서도 잠을 자고 이게 일출 전의 모양이네요. 그죠? 저기는 자는데 갑자기 새벽 2시에 비가 쏟아져 가지고 그래서 텐트를 걷어서 근처에 있는 이제 사람이 안 다니는 버스 승강장이거든요. 저기서 저렇게 비를 피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에피소드가 참 많았죠. 이거는 이제 아이가 배고프다 그래서 오리를 한 마리 잡아오면 저녁을 저거로 먹자.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잡으러 갔어요. 유난히 큰 오리인지 거위인지 그래 갔다 결국은 뭐 겁먹고 돌아왔죠. 저 옆에 사진이 뭐냐면 비가 많이 와서 지금 아이가 들어가 있어요. 저 안에 위에 지금 수레 위에 올라타고 제가 이제 빗속을 끌고 갔거든요. 저 비닐을 벗기면 이런 모습입니다. 이제 저러고 갔는데 우리가 편의점에 이제 김밥을 사 먹으러 가니까 옆집에 있던 미용실 아주머니가 편의점에 왔다가 아이고 애 안 된다고 깜장 비닐을 이제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씌워놨어요. 이렇게 싣고 비가 하도 쏟아지니까 쉴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지도를 봐도 너무 먼 거예요. 그래가 거의 전력 질주로 이제 아이도 편안하게 눕히고 이럴 때 한 번씩 제가 여관을 가거든요. 비가 와서 신발이 다 젖었을 때 말릴 방법이 없으니까 드라이기로 신발을 말리려면 여관을 저희가 한 번, 두 번, 세 번 26일 동안 갔는데 빗속을 뚫고 이제 다음 도시를 찾아가는데 갑자기 경찰차가 온 거예요. 옆에 지나가는 분이 신고를 하신 거예요. 이 아이를 빗속에 저 술에 태우고 가니까 아동학대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경찰서로 아이만 덜어도 짐이 가벼워지니까 일단 이제 저희 안사람하고도 통화를 다 하고 정말 이게 여행이 맞느냐 그래서 아이를 제가 보내고 저는 이제 조도시에 가서 빨래방에 가서 밀린 빨래 다 하고 우리나라 경찰 아저씨도 너무 고생이에요. 저 아이가 나오는데도 깜장 봉다리 안에 핫팩 뭐 초콜릿 정말 한보따리를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저렇게 경찰서를 아이가 갔다 온 적도 있고 이제 이런 정자 같은데 있으면 저희가 자고 안에서 텐트 안에서 이거 막 제끼면 저렇게 일출을 볼 수 있는 거 이걸 아이한테 제가 한 달 동안 보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 됐습니다.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이때 너무 고생을 해서 정말 발등이 퉁퉁 부어서 이렇게 10m 앞에 화장실인데 저기를 못 가겠어요. 새벽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또 30km, 40km를 수레는 끌고 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항상 머릿속에 든 게 언제든 포기하자. 근데 지금 한 발짝 갈 수 있으니까 가지 언제든 포기하자라고 하다가 한 일주일쯤부터 발이 부어오르다가 보름이 지나니까 이제 가라앉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르막도 안 힘들더라고요. 근육이 단단해져서 가지고 그래서 했는데 1년 뒤에 다시 갈 생각을 하니까 겁이 나서 정말 피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건너뛰었어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는 성장을 하는데 언제까지 제가 여행 가자 그러면 따라올 것도 아니고 이때는 내가 갈 수 있는 동안은 내가 정말 어떻게든 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3학년 때 이거는 이 해파랑길은 그 사이트가 있고 가면 완주증하고 배지하고 다 줘요. 그래서 770km를 26일 동안 여기는 완주를 했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제주도 올레길에 이제 도전을 합니다. 올레길이 445km인가요? 이제 공항에 내려서
항상 뭐 어디든 바다니까 제주도도 아이도 이제 틈만 나면 바다에 뛰어들고 근데 짐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왜 이렇게 무거운가 생각을 해봤더니 짐이 크기가 달라진 건데 제가 2년 동안 나이를 먹어서 2년 전하고 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가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가다가 또 그늘 나오면 저렇게 쉬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아무 때나 텐트 치고 자고. 근데 이제 해파랑길하고 제주도 올레길은 다른 게 해파랑길은 해안선을 따라서 길을 잘 닦아놨어요. 정말 예쁘게. 어디를 가도 정말 명소예요. 그리고 정말 좋은 게 관광지가 이어져 있으니까 화장실이 항상 있어요. 어디든 우리가 짐을 풀고 이빨을 양치질을 할 수가 있는데 제주도는 그게 아니에요. 일단 평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수레를 끌고 갔는데 저거를 어떻게 했냐면 높은 데가 나오면 못 드니까 짐을 먼저 다 몇 번 들어서 나르고 수레 다시 들어 나르고 그렇게 이동을 했거든요.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올레길에서는. 그러니까 이 산으로 가요. 그러면 이것도 항상 올라가다가 안 되면 포기하자는 마음을 가지고, 근데 한 번도 뒤돌아온 적은 없어요.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가 아무데나 걸터 앉아서 또 한 끼 때우고. 제주도에 가서 이제 그 남들은 아이들 여행 데리고 와서 좀 호강을 시켜주잖아요. 흑돼지도 먹이고 뭐 제주도 한라봉도 먹이고. 근데 저는 이제 여기도 여행 경비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 하루 2만 원 이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에 물어봤어요. 너 뭘 제일 좋아하지? 저는 아이가 짜장면을 제일 좋아한다고 알고 있는데 너 뭐 좋아하지? 물어봤더니 아이가 자기는 편의점 삼각김밥이 제일 맛있대요. 그 참치 마요가 제일 맛있. 잘 됐다. 내가 원하는 만큼 사줄게. 다른 건 못 사주고 참치 마요는 내가 원하는 만큼 사줄게. 그래서 아이랑 이제 제주도를 여행을 하는데 이렇게 모래사장을 가야 되기도 하고, 이거 수레인데 산길도 가고 이런 계단 같은 경우는 다 들어 올리고 나누고. 근데 아이도 이제 한 몫을 해요. 자기가 일정 부분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보다 많이 수월했어요. 항상 뭐 안 되면 좀 화장실에 옆에서 잘 데가 없어 화장실에 붙여서라도 자고. 아이스크림을 저는 원래 아이한테 아무것도 안 사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슈퍼마켓 가면 애들이 당연하다는 듯이 뭘 집잖아요. 저는 아이한테 여기는 눈으로 보는 데야. 사는 게 아니야. 아빠가 사는 거고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데야 라고 딱 못을 박았어요. 정말 사주고 싶기도 해요, 가끔은. 왜냐하면 너무 예쁜 그 먹거리들도 있고 아이들 그 먹는 모습을 보고 싶기도 하는데 딱 잘라서 안 돼. 그랬다 이런 제주도나 이런 데 가서 여행하다가 길거리에서 파는 이거 뭐 1,000원짜리 이렇게 리약해서 파는 게 있어요. 그래 내가 하루에 한 개씩 하드는 사줄게. 하도 날이 더워서 딱 1,000원짜리 얼마요? 1,000원이요. 그러다가 아이한테 탁 주면 아이가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아빠 감사합니다. 파시는 분이 깜짝 놀라요. 무슨 애가 1,000원짜리 하드 하나 사줬다고 이렇게 기뻐하나? 그래서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하다는 듯이 아이가 그걸 받아먹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경우도 참 많았겠죠. 그죠? 이런 경우도 많았고, 이게 이제 마지막 사진, 어떻게 그 사진을 보시니까 원래 어르신 생각했던 여행하고는 좀 차이가 있죠. 예. 이거 내가 마지막 사진 마지막에 넣으려고 빼놨는데 여기 못 들어간 게 있는데, 이제 올레길은 다 완주를 하면은 그 지정된 장소로 가야 돼요. 근데 저희는 이게 위에서부터 공항에서 출발해서 한 바퀴를 돌아서 끝났는데 이거 주는 데는 남제주예요. 그래서 다시 또 남제주까지 가가지고 그 카페에 가면, 그 원래 여기서 운영하는 카페에 가면 이렇게 휘장도 아이한테 감아주고 배지가 쫙 달린, 그리고 증서를 아이한테 주고 이 뒤에 그 올레길 완주를 상징하는 벽이 있어요. 그 앞에서 사진도 찍고
제법 멋있어요, 그 사진인데. 그 보시니까 아이도 고생 정말 많이 했겠고, 저도 고생 많이 했겠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행을 가기 전에 혹은 갔다 와서 주변에 이제 어쩌다 사람들 얘기가 나서 얘기를 하면 다들 참 잘했다, 고생했다라는 얘기보다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건 아이한테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 그거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야? 그런다고 뭐 아이가 특별하게 되는 것도 아닐 텐데, 아이의 의사는 물어봤어? 아이가 가고 싶어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원치 않는 그 험한 일을 제가 하는 걸로. 근데 저는 이제 물론 그래, 항상 물어봐요. 괜찮아? 여행 또 가고 싶어? 이걸 항상 물어봐요. 그리고 그거는 아동폭력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아동폭력은 그 아이가 유치원 이런 애인데 머리 파마하고, 그 아이가 원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파마하고 그러면 아이 머리도 상하고 그럴 텐데, 부모가 자기 아이가 예쁘게 보이고 싶은 욕심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아이가 원하지 않는 교구, 교재를 사다 주고 공부를 강요하는 거. 저는 그런 게 아동폭력이지. 이것도 이제 아이가 너무 싫어하면 못해요. 그거는 폭력이 될 수 있죠. 다행히 우리 아이가 이런 걸 좋아하고 또 맞춰주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한 2, 3년,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초등학교 6학년이 되면 또 그때는 모르겠어요. 근데 내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 올해도 지금 못 가게 생겨서, 다른 일정들이 생겨서 제가 못 가기로 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돼서 오늘 전화 받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여행 계획을 짜야 되는데, 어디가 있나 보니까 남파랑길이라고 있어요. 그건 1470km 정도 되더라고요. 그거는 2달은 잡아야 돼서, 2달까지는 아니고, 지금 이제 올해는 해파랑길을 다시 한번 걸을까, 아니면 서해안 쪽으로 한번 걸을까,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